네, 그 알리뷰 시간이죠. 오늘은 928회 그것이 알고 싶다가 한 1300회 가까이 방송을 했어요. 되게 오래 했어요. 역사가 있는 방송인데 이건 928회 2014년 방송이네요. 죽음의 조종자 가면 쓴 소시오패스.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주제의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지 이거 보면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먼저 합시다. 소시오패스라는 게 이 당시에 굉장히 관심사였어요. 사람들에게. 사이코패스랑 더불어 사이코패스가 먼저 관심사가 됐다가 소시오패스랑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것 같은 이런 개념의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이게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면서 그것을 알고 싶다가 이제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논란이거든요. 근데 사실 논란이라고 볼 수도 없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다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를 구분하려고 들어요. 근데 이 소시오패스는요, 학계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1953년인가 이때 사장됐어요. 학계에서. 안 써요. 왜냐면은 분류를 하려고 시도는 했었어. 시도는 했는데 애매모호한 거야. 사이코패스랑 경계를 긋기에. 뭐 비슷하면서 좀 다르고 사실 그냥 사이코패스의 범주에 넣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상할 게 없다 이거지. 그래서 특히나 정신의학계에서는 전혀 안 쓰는 말이에요. 범죄심리학계에서도 잘 안 써요 이거. 근데 뭐 해외의 경우는 어떤지 뭐 정확하지 않은데 많이 없어. 해외의 경우는 내가 찾아봐도. 근데 꼭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 소시오패스랑 사이코패스의 경계를 굉장히 그어놓고 구분하려고 든단 말이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시오패스는 엄밀히 따지면 없는 말이에요. 안 쓰는 말이고 우리나라에서만 이상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좀 미리 얘기하고 싶었어. 아무튼 뭐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라는 단어를 쓰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저는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은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찾아보고 나름의 혼자서 느낀 견해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소시오패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방송이 이렇게 됐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리뷰니까 그 알은 왜 소시오패스에 관심을 보였는가 이런 관점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흐린 기억 속에 새겨진 정체모를 공포와 고통. 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비로소 남자는 그것이 꿈이 아닌 가혹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억하지 못한 사이 일어난 교통사고. 당사자이신가 본데 한번 봅시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양주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내가 거기까지 갈 일이 없는데 양주에는 전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전혀요. 연고도 없고요. 정영수 씨라고 합니다. 사고 당한 곳이 집과 30km나 떨어진 경기도 양주야. 새벽 2시에 어두운 거리를 혼자 걸어가던 중에 무슨 일을 겪습니다. 이상한 건 근데 대체 어떻게 양주까지 가서 내가 그런 일을 당한 건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은 건지 몽유병인지 아직은 모르죠. 더 봐야 됩니다. 제가 그때 한 지갑에 한 10,000원인가 밖에 없었는데요. 지갑에 보니까 10,000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가 어떻게 갔냐는 거지. 돈도 안 쓰고. 걸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30km를. 아내 말에 따르면 정신은 늦은 밤 급히 만날 사람이 있다며 집을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대요. 하지만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온몸이 만신창이 흙 묻었고 다쳤는지 그리고 7차례나 수술을 받았다. 엄청 다쳤네. 저는 그래서 어떤 의심을 했냐면요. 집 근방 어디에서 이 사고가 나가지고 가해자는 제가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하려고 차에 싣고 가다가 내가 깨어나니까 병원으로 데려다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날 정씨를 덮친 불행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감춰진 음모가 드러난 건 6년 뒤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이 내막을 알게 됐나 봐. 형사 2명이 앞으로 걸어와요. 정영수 씨 그러더라고요. 예, 맞다고 했죠. 근데 뒤에서 2명이 와서 팔을 잡아요. 이거 왜 그러시냐 이랬더니 체포영장을 꺼내 보여주더라고요. 나를 살인 용의자로 체포한다고 긴급 체포한대요. 사람을 죽인 일도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일도 없었대요. 이분 주장으로는. 근데 경찰은 정영수 씨가 한 살인사건 용의자와 범행 전 100여 통의 통화를 했고 심지어 그 용의자를 위해 자신의 가족 명의로 전화까지 개통해줬다고 경찰의 통신수사를 따돌리기 위한 교묘한 수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더 기막힌 상황이 그 뒤에 이어지는데 계속 조사하면서 6년 전 그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교통사고 난 적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난 적 있다. 그러니까 당신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몰고 가요 나를. 기막히게도 6년 전 사고를 가해자와 짜고 고의로 낸 위장사고라고 경찰이 의심했습니다. 6년 전 정 씨가 겪은 사고의 가해자가 바로 수사 중인 살인 용의자 중 한 명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경찰은 이거죠. 이분이 보험 사기를 벌인 거야 일종의. 근데 이거를 작당 모의한 사람이 마침 살인 용의자였다.
자, 정씨도 마찬가지로 답답합니다. 모든 걸 기억해내고 싶어. 근데 잘 떠오르진 않아. 그날 사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이분이. 근데 기억해내려고 애쓰다가 뭔가가 떠올랐어요. 한약 같은 거 마시라고 주더라고요. 한약이라고 쌍화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릇에 담아서 주더라고요. 아예 그거 마시고부터 기억이 없는 거라 내가. 예, 그럼 선생님은 깨어나셨을 때는요? 병원에 있었더라고요. 쌍화차를 마시고 기억을 잃었다. 이 얘기는 결국 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됐어요. 이게 이 사건이 해결이 됐나봐. 아니 근데 이게 소시오패스랑 뭔 상관이지? 아직은 모르겠네요. 조금 지나니까 형사가 나갔다 와서 수가 풀어주더라고요. 저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 부인이 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소시오패스인가 보다. 이 모든 미스터리의 중심에 아내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날 남편 정씨약에 수면제를 섞었다고 털어놨어요. 운을 좀 띄우시더라고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되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험 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군가의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건 짜인 각본에 따라 진행됐고 그때마다 보고도 이어졌어요. 확인을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잠이 확실하게 들었는지 흔들어 보라고 해서 흔들어도 보고 잠든 것 같다고 하니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서요. 현관문만 열어놓고 애들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아내 뒤에서 살인을 계획하고 조종했다는 한 남자. 그 집에 갔을 때는 약속대로 문이 열려 있었고 작전은 차질 없이 진행됐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남자를 옮기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이 흔들렸다는 남자. 주변을 몇 바퀴 돌았지만 실행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되돌린 건 한 통의 전화인데요. 안 된다고 하면 뭐 하라고. 안 되면 너랑 나랑 다 죽으니까 빨리 하라고요. 막 고민하다가 안 하면 죽는다고 둘 다. 한 80, 100 뭐 이 정도 사이 속도로 갔는데 정면으로 제가 정영수 씨 쳤으면 아마 죽었겠죠. 순간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 태워서 병원에 간 겁니다. 그럼 아내가 이 강철민이라는 남자랑 짜고 남편 살해를 한 거야? 보험금 받으려고? 피해자를 옮기는 것도 운전대를 잡은 것도 이 남자 강철민입니다. 하지만 자기 역할은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정씨 부인이라는 사람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담하게 된 거예요? 돈 되는 일 있는데 할 거냐 뭐냐 그랬더니 사람 잡자고. 그때 제가 10원도 못 받았는데 무슨 제가 계획을 해요. 강씨 역시 그 남자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모든 건 그 남자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어요. 대체 그가 누구냐.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지 2달 뒤 인근에서 또 한 번의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형 승용차 한 대가 하천다리 입구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어요. 그리고 사고 차량 안에서 한 청년이 발견됩니다. 자, 그때 이제 차 견인했던 분인데, 이거 조수석에 사람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앉아가지고. 앞으로 넘어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숙이고만 있더라고요.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한 상태. 사망한 사람이 32살 안현민 씨라고. 이 사람 그래서 마지막 행적을 보니까 거래처 수급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었다. 다른 차와 추월 경쟁 중 교각을 들이받은 과실사고로 간단히 종결됐대요. 근데 현민 씨의 친구들은 그의 모습이 좀처럼 잊혀지질 않는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 자, 친구들 이야기 들어봅니다. 시신 자체가 굉장히 깨끗했어요. 애가 얼굴이 여기만 찢어진 거 하나 있고 이건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이 아니다. 너무 멀쩡하니까요. 시신이. 검안 소견서에도 직접적인 사인을 추정할 만한 외상 기록이 없다. 타박상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교통사고냐 이거야. 지금 주변 사람들 말은. 근데도 운전 중 시비를 걸었다는 상대 차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있던 거냐. 일단 사건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더 봐야 되겠죠. 여기서 깁니다. 이번 편이죠. 최초 목격자인 택시기사가 충돌음을 들은 지점. 사고 현장에서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았다. 과속 주행을 하는 차가 있었다면 못 봤을 리가 없는 거리지만 그 무렵 도로는 적막감이 흐를 만큼 한산했다. 자, 그 택시기사입니다. 목격자. 내 앞을 치고 가는 차들도 없었으니까 내가 쿵 소리를 안 들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안 보였단 말이죠. 소리가 났는데. 추월 경쟁하는 차 같은 건 없었다고 합니다. 운전을 한 건 죽은 현민 씨의 매형이에요. 그도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그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는 한 가지 묘한 목격담을 들려줍니다. 보니까 운전석엔 사람이 없고요. 사람이 없어요. 병원에 데려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고 차량 운전자가 거기 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왔을 때. 신고받고 왔을 때 이미 운전석은 비어 있었다. 매형을 병원으로 옮긴 건 최초 목격자인 택시기사였다. 사망한 현민 씨는 차에 둔 채 굳이 한 명만 병원에 데려간 이유가 뭐냐? 이 사건 뭐지? 내가 현장에 오니까 택시기사예요. 사고 차량 운전석 문이 조금 열려 있더라고요. 경황도 없고 진짜 사람이 아프다고 하니까
빨리 병원에 옮긴 거죠. 근데 얼마 뒤에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건 현장에서 병원까지 길어야 5분 거리예요. 근데 내려주니까 걸어가던데요? 5분 사이에 놀랄 만큼 상태가 호전됐다. 죽은 줄 알았는데 걸어가더라. 자신의 실수로 사고를 당한 처남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위독했던 걸까? 더욱이 그런 의문들이 답을 찾아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은 무슨 이유에선지 너무나 빨리 없어졌다고 합니다. 야, 이거 뭐냐? 자, 다시 견인차를 만나봐요. 차를 우리 공장에 가져다 놨는데, 사고차를. 그 다음날 바로 차도 다른 데로 가져가서 폐차시키고, 자, 친구들은 10분 전까지도 우리는 그날 시신이 나가는지도 몰랐어요. 아무도. 근데 갑자기 잡혔다. 누가 뛰어나가서 화장장이 잡혔다. 그래서 아니 무슨 어제 죽었는데 오늘 화장한 게 어딨냐. 이게 뭐냐?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죠 지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후죽순으로 지금 산계되어 있는 이 퍼즐들이 결국에 한 명으로 모이는 편집이 아닐까 이게 지금 방송이? 근데 이 사고가 일어나기 6년 전 2012년 한 남자가 구속됐어요. 현민 씨가 사망하기 2달 전에 벌어진 바로 그 사건.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그녀와 그녀의 남편을 차로 들이받은 강 씨가 배후에 있던 죽음의 조종자를 지목했습니다. 박도식이란 사람인데 죽은 현민 씨의 매형이에요. 사고로 위장해 교묘한 살인을 준비했습니다. 이 박도식이라는 애가 앞에 두 사건을 지금 다 계획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 박도식이가 소시오패스다 뭐 이건가? 그가 감추고 있는 비밀이 뭘까? 처남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아직도 잘 모르겠어 무슨 사건인지. 구속된 박도식은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나 아니다. 절대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건 얘기하는 거죠. 오미영이라는 여자분 아세요?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나를 만났대요? 난 기억이 없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녀의 사진을 보고도 남자의 주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보험에 가입해서 남편 죽이고 함께 살자는 말을 했다던데요. 한 적 없습니다. 그 여자를 좀 데려다 주세요. 그 사람이랑 얘기해보게.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하지만 속속 제시되니까 박도식의 진술이 달라져요. 사실은요.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에서 저희가 결혼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만 그냥 게임. 리니지 했네. L 게임이라는 거 보니까 이 나이 때 봤을 때 리니지 했다. 리니지. 이때 리니지에서 그런 거 있었어요. 막 그냥 괜히 자기네끼리 인터넷상에서 결혼하고 막 이지랄 하는 거 있어. 주접드는 거. 게임 속에서 항상 접속을 하면 그런 일들을 상의했어요. 게임에서 범행 계획을 세웠다는 것 같은데요. 그저 힘들어하는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다는 박도식. 그녀의 남편을 납치하는데 분명 관여했지만 단순한 중개인 역할이었고 그 이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오미영이라는 여자랑 서로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주범이다. 강철민이가 돈이 필요했고요. 여자는 뭐 나름대로 남편하고 살기 싫었고 둘이 알아서 계산해야지 왜 저한테 제가 돈 받고 한 것도 아닌데요. 강철민이 알아서 범행을 했단 말이지? 네,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차에서 내려놓고 걸어가면 뭐 밀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 너 알아서 해 그랬어요. 그가 운전한 차에서 목숨을 잃은 처남에 대한 질문도 했지만 거기서는 뭐 더 할 얘기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박도식의 지시를 받았다는 강철민의 고백은 의미심장했습니다. 박도식이 처남의 죽음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인데 같이 하자고. 같이? 안현민이 죽이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못하겠다고. 그 이야기 있고 며칠 후에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옆에만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다예요 저는. 어떻게 죽였는지도 모르고요. 저는 범인 아니에요. 박도식이 다음 표적으로 처남인 현민 씨를 지목했었대요. 사실 강철민과 박도식은 친동서 사이입니다. 두 개의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둘 다 박도식이가 계획한 것 같아 아직까지는. 근데 이 계기가 뭐냐? 리니지 하다가 게임상에서 결혼했어. 뭐 여자분이 무슨 여자 엘프 키웠나 봐. 둘이 이제 게임에서 친해져가지고 오빠 나 일본도 사줘 뭐 이런 거 했겠지 이지랄. 주면서 친해져가지고 이제 오빠 나 이런 일 있었는데 그러니까 박도식이가 뭐 죽이자 게임으로 이제 그렇게 시작한 거고 이 강철민 이 사람은 이제 친동서. 강철민과 박도식 두 사람 모두 숨진 현민 씨에게는 매형이 된다. 강철민은 범행에서 발을 뺐지만 처남이 사망한 뒤 박도식으로부터 1억이 넘는 거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뭐 대가성이겠죠. 입막음 내지는 우리 공범이다. 너 불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 돈 먹고 서로 입 싹 닫자. 뭐 이런 느낌. 그 돈은 혹시 현민 씨의 사망에 따른 성공 보수는 아니었을까? 이 100%죠. 아니면 1억이면 왜 줘 1억이나. 박도식은 근데 인정하지 않죠 일단. 무슨 소리입니까? 이 절대 아닙니다. 처남은 사고 나서 죽은 거지 무슨 입막음으로 1억 2천을 줘요. 아니에요. 무엇보다 자신에겐 살해할 동기가 없다고 합니다. 보험 가입 내역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문제가 없어요. 와, 보험으로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으면은 뭐지?
죽일 이유가 없잖아. 수익자가 모두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돼 있고 실제 보험금은 모두 현민 씨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이 됐다. 그러니까 박도식이가 지금 이 사건으로 일단은 봤을 때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걸 내세우면서 경찰이 생사람 잡고 있다.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가 근데 사실 억울하다는 표현 잘 못해요. 성격상 못하고요. 그런데 억울은 해요. 내 동서라는 놈이 그런 모함을 하니까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안 믿어주더라고요. 나를 살인범으로 봐요. 왜 동서인 강 씨가 그런 거짓말 했는지 따져야겠다며 줄기차게 대질신문을 요구했어요. 사고냐 위장된 살인이냐 그리고 뭐 둘 중 뭐든 간에 박도식은 얼마나 관여돼 있냐 이게 쟁점인데 의문을 풀기 위해 서울대 법안전융합연구소의 도움을 받았어요. 국가소등 국립교통사고감정기관에서 주로 쓰는 사고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모의 주행에 앞서서 박도식의 주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대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 말대로 일어나는지. 제가 운전하면서요. 왼쪽을 상대차가 왼쪽에 있어서 왼쪽에 욕을 하다가 욕을 하면서 차를 앞쪽으로 본넷 쪽으로 확 밀어서 제가 핸들을 꺾으면서 밟은 겁니다. 자, 이대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봐요. 가, 꺾어, 그래서 박았다, 반바퀴 돌았다, 그 차가 섰다. 오케이. 이 시속 한 80에서 100 사이였다는 거지 이게. 끼어드는 차를 피해 핸들을 급히 꺾은 거다. 박 씨의 주장처럼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게 되면 차가 사고 당시처럼 교각에 충돌한다. 근데 이 경우 실제 사고 현장과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석을 한 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일단 교각을 받은 위치가 우측 라이트 근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동하면서 들어갈 때요. 운동량에 의해 차는 시계 방향으로 돌 확률이 높아요. 약 150도 이상 거의 반대 방향으로 차가 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사고 현장 사진은 돌지 않았어. 그냥 교각을 받으면서 정지했어. 이거 보시면 알죠? 돌지 않았죠? 이 교각이고 이 차 이렇게 돌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도시기의 말은 굴하다. 가능성이 높다 지금. 60도도 돌지 못했다. 그러면 사고 당시 차의 속도는 얼마나 됐을까? 자, 동일한 조건으로 최대한 실험해봤어요. 70으로 달릴 경우 와, 70인데도 우리가 실제로 차 70으로 타고 밟을 때 그렇게 빠르다는 느낌 못 받잖아요. 근데 박으니까 완전히 그냥 와, 씨, 찌그러져 버리네 완전히. 그 70인데 지금 이게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70 정도면은 요 사진이랑 반파되다시피 찌그러졌다. 사고 차량의 사진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히 구분된다. 시속 70 내외에서 충돌하고 나서 모습이거든요. 사고 순간에는 상당히 폭발물이 터지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범퍼나 본넷 특히 이 팬더라든지 이런 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사고 차량과 가장 비슷한 형태로 파손된 차량의 충돌 당시의 속도가 27km밖에 안 나온대요. 27km면 되게 느리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와, 차 사고 무섭네. 이게 27km로 사고 난 흔적이라네? 아니, 차가 약하구나 생각보다. 지금 이 지점이 여기다. 보넷 쪽이 찌그러져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쪽이 올라갔는데 이것도 이렇게 꺾여서 올라간 현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앞으로. 이 정도 충격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 그치. 왜냐면은 안전벨트를 맬 텐데 안 매서 크게 다친 건가? 27km로 충돌한 실험에서 인체 모형 센서로 확인된 충격값 국제상해 기준 1등급, 위험도가 낮은 수준이다. 생명에 지장 없다는 정도잖아요. 1등급은 충돌하고 나서 머리에 현기증 난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뭔가 좀 까졌다. 20km 내외에서는 대체로 볼 때 대퇴부, 머리, 무릎 이쪽은 상해가 거의 없다. 이거는 이제 통계죠, 통계. 이 실험을 직접 지휘한 박사는 어떤 경우로 사고가 일어나도 이 정도의 충격으로 사람이 사망할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민 씨는 왜 죽은 거냐? 또 한 가지 묘한 사실이 있는데요. 박도식이 상당량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날짜가 현민 씨 사망 바로 전날, 범행 전 자기가 수면제를 한 30알씩 처방받아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미리 죽여놓고 차에 태워 교각을 들이받았죠. 이거는 이제 경찰의 추정인 거죠. 이렇게 결론이 난 게 아니고 미리 죽인 다음에 차에 태운 거다.
그래서 차 사고처럼 보이려고. 그러니까 27km밖에 못 밟은 이유는 지도 죽을까봐. 박도식이가 도식파크 지도 뒤질까봐. 그런 거 아닐까요? 처남을 살해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받아간 걸로 보고 있다. 박도식을 둘러싼 믿기 어려운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같이 타고 있던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자기는 살았어요. 이런 일이 평생에 한 번 있기가 힘든데 3번이나 평생에 3번이 있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3번의 장례식과 한 남자의 18년을 걸친 긴 얘기. 박도식 주변을 맴도는 비극의 실체는 뭐냐? 이거는 뭐 씨발 사실 객관적으로 보려니까 함부로 의심하지 않을 뿐이지. 이 새끼 퍼민이지 뭐야.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도식팍? 문제는 어떻게 왜냐건 거죠. 예. 여기서 이제 1부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도식팍이 소시오패스네. 보니까. 와, 내용 되게 복잡하게 뭔가 추리극 보듯이 만들었네요, 이번 편. 이 당시 그 알이 2010년도에 그 알이 인기가 절정이었어요. 아까처럼 실험 영상도 많이 넣고 하다 보니까 재밌었어. 지금은 좀 비록 문제가 있는데 이 당시의 그 알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보니까 벌써 다르잖아요. 최근에 나왔던 편들이랑. 몰입감 있잖아, 그죠? 자, 2편 보겠습니다. 그 알 리뷰 928회 보고 있습니다. 죽음의 조종자. 가면 쓴 소시오패스라고 하는데 뭐 소시오패스까지는 모르겠고요. 죽음의 조종자가 그 여태 얘기했던 박도식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정황상 18년간 3번의 교통사고를 겪었어요, 도식팍이. 근데 3번 다 자기만 살았어. 같이 탄 사람은 죽고. 이게 가능하냐? 여기까지 일단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어떻게 밝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봐야겠죠. 와, 이거 제가 여태 그 알 리뷰 하면서 가장 궁금한 식으로 편집이 됐네요, 방송이. 자,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가족은 저녁 식사 마치고 돌아가던 길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 사고 납니다. 조수석 쪽에 충격이 컸고 아내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제보자는 사고가 나기 몇 시간 전 부부를 만납니다. 제보를 한 사람은 당시 박도식을 형님으로 모시고 따랐던 인물. 형님의 지시라면 무엇이든 따를 준비가 돼 있었지만 그 일만큼은 도무지 따를 수가 없었다는데요. 자, 그 사건을 이제 담당했던 분이신가 봐요. 식사하고 나와서 담배 한 대 피우는데 아무래도 형수를 죽여야겠다. 네가 날 도와줘야겠다. 이러더래요. 몇 창의 신랑이 끝에 제안을 거절하고 먼저 돌아왔던 남자.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후배 배 씨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결국 형수는 자신이 처리했다는 섬뜩한 보고. 그러니까 박도식이가 18년 전에 지 아내를 죽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아는 동생에게 사주했는데 거절했어. 근데 그 거절한 사람한테 그날 밤에 전화가 와. 형, 이거 내가 했어. 이렇게 온 거 아니야, 전화가. 배 씨는 나한테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 씨가 차 안에 들어가서 뒷좌석에 타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형수의 목을 졸라 살해했죠. 박도식의 아내를 살해한 뒤 후배 배 씨는 자기 차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2시간 뒤 그들은 교차로에서 만납니다. 교통사고를 위장하려고 삼거리 교차로에서 후배 배 씨는 비보호 좌회전하는 형식이었고 박도식은 직진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박았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죠. 사고 직후 차 안에서 발견된 건 싸늘하게 숨진 아내, 그리고 죽은 엄마의 뒤에 있던 2살, 5살의 어린아이들. 아이들을 놔둔 상태에서 자기만 현장에서 이탈해 병원에 갔어요. 와, 내 가족이 탔어. 뒤에 애들 태우고 나 운전하고 옆에 아내 있어. 사고가 났어. 아내 의식 없어. 애들 울어. 뭐 의식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나만 간다고 병원을? 얘가 소시오패스구나.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라고 한 거구나. 감정이 결여됐다 이거지, 박도식이가. 거만소견서. 상세 원인은 부검을 요한다. 그러니까 상세 원인은 부검을 요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면은 뭐 충격에 의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교통사고로 의한 사망인지 확정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부검을 요한다고 나온 거지. 근데 부검은 뭐야? 죽은 사람의 가족, 유가족이 동의 안 하면은 안 해줘. 요청을 해야지. 봐봐. 박도식이가 부검을 반대했대잖아. 그리고 화장됐어요. 작업용 차량, 그러니까 이 사건에 쓰인 차량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박도식이가 직접 구입해서 넘긴 거다.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돌려놓는 치밀함도 있지 않았다. 사고 가해자는 배 씨를 구속시킨 것도 계산의 행동이다. 배 씨라는 동생이랑 사건을 끌어들여놓고 배 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뭐 같이 일을 처리했으니까 뭐 대가성 뭘 돈을 줘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싫으니까 뒤통수 쳐갖고 구속시켰구나. 다 덤탱이 씌워갖고. 당시 후배 배 씨는 교통사고 가해자로 수감생을 했고요. 한 달 정도 들어가 살다가 1심에서 박도식이랑 합의를 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 동생은 감옥에 들어가고 1심에서 박도식이랑 합의했다는 게 뭐냐면은 박도식이가 이제 뭐 가스라이팅 식으로 한 거죠. 야, 배야. 너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형이 나오면 좀 챙겨줄게. 합의한 걸로 해야만 네가 지금 나올 수 있어.
죄 인정하고 나랑 합의해. 내 유가족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덕분에 남편인 그는 수사 초기 경찰의 관심을 여유 있게 따돌렸다. 그리고 첫 번째 아내가 사망한 뒤 박 씨 집에서는 2번의 장례식이 더 있었어요. 98년 박 씨와 거래처에 갔던 친동생 박동진 씨도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와, 이거 거의 뭐 남자 어민숙이네. 교통사고만을 이용하는 거잖아, 얘는 지금 주변 사람들을. 동생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엔 박도식도 중환자실 신세를 질 만큼 위독했다. 얼마나 다쳤던 걸까? 박도식의 진료 기록을 입수하는데요. 이거 여기서 범행이 좀 진화됐다고 보이는 점이 박도식이도 이번에 두 번째 사건에서는 중환자에 들어갈 만큼 위독했다는 게 보니까 첫 사건에서 한 30kg 미만으로 박은 거잖아요. 자기가 해놓고 보니까 의심을 살 정도의 속력밖에 안 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걸 수도 있어. 그래서 막상 교통사고 한번 내서 나도 충격 받아보니까 뭐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리얼하게 하려고 속도를 더 냈던 게 아닐까 이번에는. 첫 범행을 좀 수정 보완해서 두 번째 사건을 저지른 것 같아요. 점점 진화하는 거죠 이게. 응급실 진료 기록. 온몸의 근육이 다 아파요. 약간 현기증 나고요. 오심은 뭐죠? 호흡 곤란 증상이 있어요. 중환자실 갈 만한 상태가 아니었구나. 씨발 새끼. 그런 척 한 거구나. 계속 아프다고 한 거구나. 그래서 중환자실에 그냥 넣었구나. 뭐 수정 보완이 아니었네요. 개새끼 이빨 깐 거네. 그냥 의사 앞에서. 존나 아파요 선생님.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냥. 눈에 띄는 외상 없다. 물리치료 정도 받으면 된다. 동승자가 사망했다는 상황으로 볼 때 이 정도로밖에 경미한 부상인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 그날 핸들을 잡은 건 동생 도진 씨. 도진 씨가 몰던 차는 중앙선을 넘어 정차해 있던 소형차의 옆쪽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식 파악이 가던 데는 여기. 근데 지 동생이 가다가 중앙선 넘어서 박았다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면 보통 정차 중 사고 입은 쪽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근데 피해자들의 부상은 오히려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분들 세워놓은 차에 박았구나. 타고 있었고 이분들도. 저쪽은 달려오는 차고요. 그 무게도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우리 쪽 충격이 큰 거죠. 워낙 그 차는 정면으로 받은 차고요. 이거 우리는 측면으로 받은 차라. 그리고 그 차가 앞쪽에 프레임이 있는 차다 보니까 거기서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는 상상 못했죠 솔직히. 세 번의 교통사고에서 혼자 살아남은 수상한 생존자. 일찍부터 여기에 의혹을 품고 박 씨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세 번의 사고, 세 번의 장례식. 이 사이에 공통점이 있었대요. 와, 이분이시구나. 도식이 잡은 분인 거예요. 예, 이 사고 발생 당시에 1차 병원으로 본인이 갔다가 병원을 전부 다 옮겼습니다. 곧바로. 옮겼고 피해자들을 전부 다 장례를 화장 처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의심스러웠던 건 본인이 장례식장을 다니면서 개입을 하고 가족들과의 마찰도 뿌리치고 화장을 했다는 점이죠. 첫 번째 아내와 친동생 그리고 재혼한 처의 남동생. 모두 갑자기 사망했고 의문은 풀리지 않은 채 남았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사망한 직후부터 박 씨가 상당한 현금을 손에 넣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와, 보험인 건가 이것도? 보험 아니면은 사실 나오네.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탄 걸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 사고, 전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지금의 부인과 결혼해서 옮긴 아파트를 당시 보험금으로 구입한 게 아닌가 제가 추정을 했습니다. 과거 죽은 아내 보험금으로 차를 바꾸고 집을 샀다. 확인해보니 아내 앞으로는 마땅한 보험 하나 가입한 게 없다. 예상치 못한 비밀이 뒤늦게 드러나요. 죽은 아내가 아닌 가해 차량을 운전한 배 씨 앞으로 보험이 가입돼 있었다. 운전자 보험이었구나. 1996년 당시 배 씨 앞으로 무려 1억 2천만 원이 지급됐고 상당수가 박도식에게 넘어갔을 거라는 추정이다. 제가 차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운전자 보험이 같이 탄 사람도 그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탄 사람이 사고로 다쳐도? 운전자만이 아닌 거죠. 운전자 보험이면은 내가 이 차를 운전하면서 생기는 타 있는 사람들 다 병원에 가고 보험금 나오고 그런 거예요? 치료비 나오고? 특약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험에 가입했는지 봐야만 정확하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조사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네. 후배 배 씨가 어차피 가해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차도 박도식이 제공해주고 보험도 박도식이 들어준 걸로 상당히 준비를 한 거죠. 박도식이가 그러면은 야, 내가 차도 주고 보험도 들어줄게. 이거야? 동생과 처남의 경우에는 가입된 보험이 있었지만 돈을 지급받은 상속권은 박도식이가 없었어요. 박 씨는 이 돈을 손에 넣을 다른 방법을 시도합니다. 자, 이제 담당하셨던 형사님 말 더 들어보면은 동생 앞으로 보험도 본인이 가입했고 보험금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다 수령을 하려다가
동생 처가 쪽에서 그걸 확인해서 지급 중지시키는 바람에 당시 동생의 보험금은 본인이 직접 다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보험금 문제 놓고 죽은 동생의 아내와 갈등이 있었어요. 죽은 동생의 아내조차 몰랐던 보험들이 줄줄이 있었고요. 이 돈이 6억이나 됐습니다. 그래, 보험 사기를 저질렀던 거지, 이 사건이. 그래, 사람 죽이고 나서 얻을 이득이 이거밖에 없죠. 가족인데. 처남이 죽은 뒤에도 박도식은 보험금을 타내려고 재차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험금을 타내는 데 성공했어요. 그렇게 해서 장모의 인감도장 통장을 받아낸 뒤 박 씨가 가로챈 보험이 12억이나 넘는데, 야, 씨발 새끼. 근데 이 당시에 보험회사에서도 이 자작극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못했던 건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찰보다 보험회사가 더 빡세게 조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 회사가 지금 보험금 내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경찰보다는 이 사건의 진실을 더 정확히 밝혀내고 싶은 것이 보험회사거든요. 와, 근데 이거를 확인이 안 됐었나 봐. 그럼 굉장히 치밀한 계획으로 실행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야? 이상하다. 애매하면은 지급 정지부터 해놓고 진짜로, 그리고 좀 더 질질 끌면서 더 자작극인 거를 확인하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지급이 바로 됐을까요? 2014년쯤이면은 지금 같은 수사 방식은 도입이 안 됐다는 건가? 허술했다는 건가? 자, 한번 봅시다. 야, 도식팍 나왔어요. 많이 갈등이 생기네요. 제가 전처 그렇게 한 게 집에 알려질까봐 가장 무서워요. 얼굴 못 들고 살겠구나. 아유, 그냥 죽고 싶다. 뭐야, 자백하네? 뭐야 이 새끼, 연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형사님이 물어봐요. 어제는 왜 그렇게 말했었는가? 거짓말하고 자기는 아니라고 그랬잖아. 예, 맞아요. 저 살자고 그랬습니다. 일단 뭐 그 순간 피해보고 살고 싶어서 거짓말했어요. 결국 박도식은 첫 번째 아내를 살해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눈물을 쏟았다. 울었대. 근데 잠시 후 전 부인 살해 일은 원치 않았나요? 네,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그랬어요? 아이, 제가 시킨 적도 없고요. 전 모르죠. 야, 이런 씹도라이를 봤나? 이 새끼 뭐야? 소시오패스라는 거야. 그래서 진술을 완전히 뒤집는데 몇 분도 걸리지 않았다. 이런 일은 한 번이 아니었대. 와, 보세요. 시선을 보면 알잖아, 시선을. 지금 경찰 안 보죠? 똑같죠? 경찰 안 봐요. 안 봐. 자기가 범행을 인정한다는, 이거 연기잖아, 연기. 눈을 안 봐. 여기서 봐봐. 시선 봐. 시선이 달라. 완전 다른 사람 같아. 똑바로 보고 얘기하잖아, 지금. 미친놈이네, 이거. 어떤 증거 앞에서도 그는 긴장하거나 주눅들지 않았어요. 형사들에게는 틈나는 대로 협상을 또 걸어옵니다. 첫 번째 아내 살해 혐의를 생각보다 쉽게 인정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 공소시효가 지난 아내 살인 카드를 그는 협상의 카드로 내밀었다. 자, 여기에 이제 이수정 교수님 나옵니다. 가장 능수능란한, 보통 보면 사이코패스 성향의 이런 범죄자들, 그런 사람들은 조사 과정에서조차 주도권을 뺏기고 싶어 하지 않죠. 경찰에게. 박도식, 대체 어떤 새끼일까? 그는 보통의 연쇄살인범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치, 연쇄살인범이지 이 새끼. 맞네, 연쇄살인범이네. 지역 유지의 정기적인 모임에도 참여해서 의사 변호사들과 친분을 쌓을 만큼 대인관계도 원만했다.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이런 새끼 중에 그런 경우 있어. 그냥 가, 정보를 들으면은. 그런 자리에 그냥 가서 가짜 명함 하나 파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하고 뭐 저 어디 소개를 뭐 어느 뭐 누구 소개로 온 누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명함 돌리고 그냥 친분 쌓아, 뻔뻔하게. 그런 새끼들이 많아요, 사이코패스 이런 애들 중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맥을 자기의 신뢰도를 삼아가지고 사기를 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 이 새끼도 좀 그런 과였을까요? 대인관계 원만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해서 감정이 뭐 결여돼 있다라고 하지만 학습을 통해 알아요, 이 사람들. 나 뭐 하면 안 되고, 사회에선 이러면 이걸 살인이고 범죄라고 보고, 그리고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거 알아, 학습하거든. 특수강도 혐의로 복역한 전과가 있었대.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오래 봐온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하지만 그에게서 겉으로 보이지 않는 다른 면이 있다. 슬슬 소시오패스적인 요소가 나오나 봐요, 여기서. 학교 쓰레기장에서요, 거기서 걔가 상장 용지를 갖고 온 거예요. 아무 내용 안 써 있는 거. 3자를 쓰고 자기 이름을 쓴 거야. 3등으로 부쉈다고요, 고등학교를. 그러면서 10만원짜리 수표를 가져온 거예요. 엄마가 줬다고 갖고 온 거야. 솔직히 그 어린 나이에 막 거기 가고 그랬어요. 애들 앞에서 자기 이미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나 3등 해가지고 엄마가 용돈 줬다? 이건데 이 상장 용지를 쓰레기장에서 주운 게 뻔히 보여.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볼까봐 막 해 주변 확인하면서 몰래 짚는 그런 치밀한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내가 이렇게 연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보든 말든 그냥 가서 쓰고 그냥 뻔뻔하게 하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이면은, 우리 같은 정상인이면은 누가 이 거짓말을 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 들키고 싶잖아. 근데 얘는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지. 너무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야. 현타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걸릴까봐 조마조마하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 걸려도 뻔뻔해. 아닌데? 나 진짜 3등 했는데? 이 지랄 한다는 거지. 그리고 잠깐 있다가 미안해, 그냥 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됐어. 근데 5분 있다가 아니야, 나 사실은 뻥이고 나 진짜 3등 했어. 이 지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었대요. 문제가 터지면 정작 박 씨는 교묘히 빠져나갑니다. 그의 말은 항상 그럴듯해 보였다. 그리고 그가 한 짓이 들통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박도식 검거된 직후 면담한 프로파일러는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목표에 따라 거짓말을 참 잘하는,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에 대한 상황적인 행동들이 좀 두드러졌다. 그러니까 일단 떠오르는 아무 거짓말이나 해.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면. 근데 그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면은 그 거짓말을 포장하기 바쁘다는 거지. 봐봐. 불리한 증거가 제시되거나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한 뒤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대잖아. 쇼하는 걸로 보이네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스스로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이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 결국은 원하는 대로 일단 본인에게 위험한 질문을 멈췄잖아요. 그렇게 만든 거죠. 자기가 그 사실을 은폐, 왜곡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야 돼요. 조사가 좀 진행되다가도 중단되는, 따라서 맥을 끊어놓는 거죠. 이걸 아주 잘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이 새끼 그러니까 맥커터 전문가라는 거야. 나한테 막 너 왜 그랬어? 왜 그런 짓을 했어? 그러면은 이거를 보통의 사람들은 만약에 거짓말을 해서 속이고 싶잖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아니에요, 이래서 이랬고요. 뭐 어떻게든 거짓말 짜내는데 이 새끼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이 짓거리를 하면서 변명거리를 생각한다는 거죠. 시간 벌면서. 사이코패스 진단표로 불리는 PCLR 평가서,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리바이저드인가? 아무튼 그 개정판이란 뜻이에요, R이. 이거 만든 박사가 PCL로 먼저 내놨다가 한번 수정했어요. 좀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개정판이 나온 겁니다. 26점 나왔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 최저 점수가 25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식이는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진술 과정을 통해 드러난 죄책 까먹고 무책임한 태도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성격, 병적인 거짓말을 하는 점 등이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징. 아니 근데 왜 그 아래서는 소시오패스를 타이틀로 건 거야? 특이한 건 유영철이나 정남규 같은 다른 살인범이 갖는 충동적이거나 폭력적인 성향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에게선 이들에게 없는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 많이 나오시네, 수정이 누나. 극도로 조작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형사사법기관 실무자들하고 게임을 계속 진행하면서 희로애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죠. 굉장히 희귀한 경우로 보인다는 거예요. 공범을 만들고 수많은 이들을 알게 모르게 범죄 조력자로 삼는 범행은 그래서 가능했다. 사람을 설득하는 재주가 있나 봐. 화술이 좋다라고 봐야 되나? 기존에 있던 연쇄살인범들은 단독 범행을 많이 하죠.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근데 이 도식이는요, 사람의 출중한, 어떻게 보면 자질은 공범을 잘 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범이 이 사람에게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신뢰뿐 아니라 독새같이 채워서 오도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배하는 성격인가 봐, 상대방을. 성실한 가장의 가면을 쓴 지붕 및 연쇄살인범. 돈을 목적으로 사람 죽였고 다시 그 돈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샀던 남자. 그에게 살인은 단지 자신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수단. 돈 때문이지 뭐. 이렇게 나 그 아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럴듯한 문장으로 포장하면서 엔딩하는 거 나 너무 싫어하거든요. 자신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뭐 씨발 뭐 이런 얘기. 돈 때문에 한 거야 이 새끼. 일 안 하고 남 죽여서 돈 벌려고. 자, 뒷얘기가 있네요. 자, 박도식 주변에는요, 석연치 않은 사고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공통점이 다 교통사고야. 얘는 어떤 최초의 사고에서 교통사고 경험이 있던 거죠, 범죄 전에. 그러면서 이게 돈이 된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나 봐. 그래서 일단 96년에 20대 여성 양수님 전처 사망. 교차로에서 맞은편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운전 지가 했고요. 두 번째, 2년 만에 지 친동생이에요. 운전을 한 박동진 씨의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해 일어난 충돌사고. 이때는 도식이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이게 자기가 계산한 플레이인 건가? 와, 이게 어떻게 이게 일어난 거지? 우연인가? 동생이 왜 사고를 낸 걸까요? 중앙선 침범을. 이천용, 안현민, 호남. 이 사건이 좀 헷갈렸어. 이건 이제 이 사건 전날 수면제 받았잖아요.
차량이 교각을 들이받아 생긴 사고. 운전자 박도식. 수면제를 먹고 죽인 뒤에 그럼 운전을 어떻게 했지?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네 사건이. 그죠? 수면제를 뭐에 타 먹이고 쌍화탕 얘기 나왔으니까 그죠? 거기에 막 한 20알 30알 때려 넣고 먹이고 그리고 운전을 한 건가? 그러니까 이 안현민이라는 이분이 졸음운전을 한 거지. 그러면은 박도식이는 옆에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야? 마냥 기다리는 거야? 사고가 날 때까지? 졸음운전할 때까지? 이상하지 않냐 이게? 그럼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 그럼 어딜 가던 거야? 장거리를 가야만 되는 거 아니야? 한 2시간 이렇게 가면서 그 안에 사고가 일어나길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 어디 이동하는 거면은 이거 사고를 기대하기 좀 힘들잖아. 박도식 1심 2심 모두 무기징역. 대법원 상고에서 결과 기다리고 있다. 첫 번째는 전처살인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두 번째, 친남동생은 무죄.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친남동생 같은 경우는 천안만 살인죄 인정. 후에 뒷얘기 나온 게 없다. 이 두 번째 사건이 전 좀 뭔가 조사가 제대로 안 된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수면제 먹으면은 졸릴 수는 있지. 근데 이 친동생 이 사람이 가다가 형 나 너무 졸려. 나 운전 못하겠어. 이래버리면 어떡해? 너무 리스크가 큰 범행 아니에요? 이거를 계획했다고 하기에는? 수면제 먹었다고 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노력해서 참으면 좀 버틸 수가 있단 말이야. 졸음이 오지만 내성이 없으면은 과하게 때려 박으면은 그냥 쓰러질 수 있는 건가? 한 알 먹이면 좀 뭐 졸리지만 참을 수 있고 그지 약효가 세게 오면은 그런 건가요? 그럼 얘는 수면제에 대한 실험을 했을까? 박도식은? 이 정도 양이면은 충분하다. 그거를 계산해야 될 텐데.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주로 이제 이런 방식의 살해를 여자 연쇄살인범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약물 투약이라든가 그런 거를.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약을 넣어야 되는지를 미리 실험을 해본단 말이야. 김성재 사건에서 그 전 여친 그년이 한 것처럼. 그럼 얘도 분명히 수면제를 몇 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 확인을 해봤을 텐데 이게 워낙에 옛날 사건이라 이게 조사가 정확히 안 된 건가? 좀 사건이 타이트한 조사가 아닌 거고 같아요. 그죠? 시간 흐름대로 조사를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옛날이다 보니까 이게 좀 뜨문뜨문 그냥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 한 건지. 왜냐면 막 98년 이런데 2014년에 방송이 됐으니까 16년 전 자료를 본 거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 3번이 일어나는 동안 18년 동안 못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 사이에 공백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충분한 내막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 대신에 이제 그 조사 과정에서 이 새끼의 좀 씹도라이 같은 연기 이런 게 나온 걸 가지고 그 아래서는 소시오패스라는 그냥 홍보성 프레임을 씌운 거 아니야? 실제로 전문가들은 소시오패스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았잖아. 너무 어그로다. 너무 어그로. 유튜버도 아니고 제가 이래서 소시오패스라는 말 안 좋아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쓰지도 않은 말인데 관심 끌기용으로 타이틀 건 거야? 이거 뭐야. 너무 짜증나는데? 갑자기 좀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이 소시오패스. 그래도 어떻게든 왜 소시오패스라는 말을 쓰게 된 건지 좀 이유라도 좀 알고 싶었는데 그냥 그지뿌렁 어그로였던 거야? 짜친다 그알. 뭐야. 저는 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소시오패스라는 그 개념을 저는 뭐 제가 뭐 딱히 어떤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에 들어가도 뭐 딱히 이상할 거 없는 성격, 현상, 정신 상태 그런 거라고 봐요. 크게 분리할 필요 없다고 보고 사이코패스랑 사실 다른 게 뭐냐고 난 그렇게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씨발 그 알이 좀 난 어그로를 좀 끌었다. 그냥 박도식이가 그냥 씹도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쇄살인범이고 뒤늦게나마 어떻게 내막이 좀 드러났다. 범행이 입증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선에서만 해야지 얘의 정신세계가 어떻고 난 그거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그냥 개새끼야.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좀 이게 이번 편이 좀 어려웠네요. 초반부에 저는 제가 사실 좀 뭔가 갑자기 그냥 그 첫 사건의 아내를 이 여자간가 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몰입도 확 올라갔는데 그것도 아니었어. 재밌었는데 두 번째 사건부터 친동생 사건부터 사실 좀 뭔가 퍼즐이 안 맞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억지로 좀 끼워 맞추면서 이해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어요. 파악하기가. 그래서 이거 좀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은 실제로 이제 제 카페에 오셔서 이걸 보시던지 그 알리비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를 하시던지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든지 좀 여러 번 보면서 이 시간 순서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렵네요 사건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928회 죽음의 조종자 가면 쓴 사이코패스 도식파악 소시오패스라는 말을 쓰고 싶지가 않네요.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 이해가 잘 되는 사건 잘 정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